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제주시 각 당협위원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허양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규 중앙당 혁신위원회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왕국 제주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강승영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은 제가 성함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괄 인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우 도의회 농수축위원장님, 그리고 고태민, 양용만, 이정엽, 강상수, 현기종, 이남근, 원하자, 강하영, 강경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주도당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강에 앞서 허영진 제주도당 위원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영진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책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비가 좀 와서 우리 밑강 타러 갈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해서 오늘 강당이 꽉 찼습니다. 이 열기가 우리 국민의힘 열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사선 의원이십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당원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자주 오시지 못한 그런 우리 큰 어른입니다. 당에 우리 탄핵할 때도 당을 지켰고 쭉 어려울 때마다 꿋꿋하게 홀로 투쟁을 하면서 당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가 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제주도당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모셨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도당위원장님 여러분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출신입니다. 부친이 오랫동안 군에 계셔가지고 어머니는 의성분이시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 지방에서 정치해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 자신의 어떤 역량을 한번 발휘해보자 학연 회련 지어놓는 데서 한번 정치를 시작해보자 해서 인천을 한 19년 전에 맨땅에 헤딩하러 들어갔습니다. 공천 파악도 많이 해보고 또 무소속도 2번이나 해보고 또 낙선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4선위원회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와 보온이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영진 도당위원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다는 정치는 신의와 보온이다. 또 정치는 주민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감동을 선사하는 겁니다. 또 정치는
진정성과 인간미로 하는 거다라는 이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당원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서도 공부해보고 교수생활도 했습니다만 저의 주된 전공 분야가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그래서 원래는 북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당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외교 행보 또 내치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6.25 이후의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의기가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의기가 심각한 국면입니다. 우선 우리의 대외적인 자유민주주의 의기,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해서 둔해졌습니다. 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저렇게 하나?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핵무기를 적국에 투하시키기 위한 투발 수단입니다. 과거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런 데는 수송기가 가서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을 가지고 쏘는 겁니다. 최근에 3일 전이니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그게 15,000km라 15,000km. 미국 전역에 어디든지 미사일을 쏴낼 수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왜 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하는지. 전쟁을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한반도에 지원을 못하게 만들려는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69만 명이 들어오고 있죠. 69만 명. 그런데 너 들어올래? LA 때려. 핵으로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 미국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래? 들어올 수. LA를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지금 얘네들이 KN 23, 24, 25 가끔 신문이나 TV에 보시죠. 팔자기동하고 프랍기동 순항미사일 쏘는데 팔자로 날아갑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쏘고 방사포 쏘고 여러 개 미사일을 섞었으면 우리의 군사력으로 다 막아낸다고 이종성 국방장관 하지만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다 막아내죠. 우리의 천국 미사일 패트리어트 2, 3, 사드 가지고 막아내느냐. 물론 우리도 공격을 하겠습니다만 순수히 과거적 개념으로 다 못 막아. 그런데 얘네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얘네들 지금 핵무기가 숫자가 얼마냐? 40여, 40. 2025년까지 100여 개를 만듭니다. 얘네들이 곧 7차 핵실험? 큰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전술 핵무기.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 곳에 딱 때리기 위한 그 정도의 용량에 맞는 핵을 무기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 지역에 인천 미추홀보다 인천 그래 한 3개 9만 딱 맞춤형으로 그런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그 핵폭탄을 또 미사일 가지고 쏘겠다. 이런 겁니다. 괌까지 3,500km입니다. 일본까지 1,300km. 북한에서. 그러면 일본은 이미 사령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괌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사령권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자. 등등의 얘기입니다. 근데 핵무장? 저도 핵무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원래 핵개발했죠.
우리가 만약에 핵 개발한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인 제재를 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에서 못 봐.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습니다. 왜? 미국에 대해서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 더 너희들이 나서라라는 그 요구를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 핵무기 배치하자. 괌 자체도 전수 핵무기가 없습니다. 미국이 배치를 안 시킵니다.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전수 핵무기 배치하자 얘기하는데 전수 핵무기 배치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우리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그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에 의해서 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핵자산에 상시 배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서 우리가 매년 주한미군 주둔 이 분담금으로 1조 2천원 우리가 그 정도는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우리도 동해상 지하에 갖다 놓는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훨씬 더 위협적이에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상에다가 미국의 핵 잠수함, 핵미사일 탑재해서 항상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그걸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같이 협의해서 쓸 수 있게 하자.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랬더니 한 2달 전부터 우리가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연례 군사안보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북한은 정말로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 미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독재 역사를 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인민들을 굶주리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너무너무 북한을 잘못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만나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12년 있었습니다만 그 첫날부터 절대 사기극에 대국민 사기극,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극에 속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냐. 솔직하고 담백하고 이런 지도자다. 세상에 솔직하고 담백하고 예의 바른 지도자. 유심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 재벌 3세 중에 김정은만큼 혁신적인 지도자가 어디 있었냐.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한결같이 민생을 생각하는 지도자.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이후에 우리가 여론조사였어요. 정부의 여론조사에 김정은을 믿느냐. 77%가 김정은을 믿느냐. 77%. 장관들 매번 나오면 김정은 믿으면 안 된다. 다 김정은의 비핵화를 믿는데.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 한결같이 다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 게 그 당시에도 너희들 속아주는 척하는 거다. 너희들 믿는다고 일부러 속아주는 척하고 결국에는 북한하고 협작하는 거. 그 협작을 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갖다. 핵무장을 만들어낸 정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죠. 북한 관계 잘못했죠. 한중 관계 굴욕 외교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사드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 관계도 진전 안 시킨다. 미국 주도하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 안 한다.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자기의 군사 주권을
중국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어딨어. 이런 국정외교, 저자세외교, 한일관계 보십시오. 얼마나 악화시켜놨습니까? 한일관계. 대화 자체를 아베부터 기시다 후미오가 문재인 정부 쪽 사람은 아예 대화를 안 해요. 한미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동맹을 가장 흔들어 놓은 정부.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장 흔들어 놓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은 것, 정말 윤석열 대통령 3월 9일 당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사실 저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 북한 행보 여기 보면은 역대 오늘 대통령보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면 조문 참사, 외교 참사라고 세상에 왜 이렇게 참사가 많습니까? 완전히 정치인 선거. 제가 11월 2일 날 참 대통령의 이 결단의 의지를 보면서 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11월 2일 날 북한이 오전 8시 25분에 미사일을 총 25발 발사시험, 그 중에 한 발이요. 울릉도 서쪽 150km 지점, NLL 이남 26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제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딱 4시간 만에 NLL 일국 똑같은 자폐에다가 우리는 미사일 3발 때렸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우리의 대통령의 대단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의 젊은 수비형, 군복무하는 우리 아들들입니다. 46명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산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인가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나오셔서 2번 다시 북한의 군사 도발을 하면은 원점을 타격하겠다. 1000명을. 그런데 몇 개월 후에 10월 23일 또 북한이 연평도를 백주 대낮에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인가 기억을 도는데 막 서해 앞바다에서 화염이 올라오고 그게 뭔가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TV를 봤어요. 연평도를 공격합니다. 한 4-5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80여 발을 쐈어요. 포탄을. 우리가 K9 자주포로 그 당시에 120여 발을 또 쐈습니다. 그런데 원점에 대한 타격을 안 하는 거예요. 원점 타격하겠다고 5월달에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몇 개월 만에 북한의 군사 도발에서 원점을 타격해야 돼. 북한의 개머리 진지를 때려야 돼. 안 때리고. 그래서 제가 밤에 박근혜 의원, 그 당시 의원님, 대표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다. 우리 정부 대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내일 나가셔서 자유권 발동하고 우리가 엄한 대처를 한다는 걸 천명하셔라. 그리고 청와대 벙커 이명박 대통령 그쪽에다 전화. 당시 정진석 정무수석이 나왔어요. 정진석 정무수석한테 제가 대통령께서 지난 5월달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원점 타격해라. 원점 타격. 개머리 진지에 대해서 F-15K나 KF-16으로 합동 직격탄을 날려라. 북한이 함부로 전쟁 못 건다. 교양 의지를 보여줘라. 알았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우리가 연평도 주민이 지하에 대피하고 있을 그때 때를 그냥 쟤네들이 우리를 깔고자. 근데 안 때렸어요. 그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 수행하는 임재현 실장한테 의원님 왜 자기한테 연락 안 하십니까? 그 벙커에서 논란이 있어요. 경호실장이 확전한다 라는 걸 가지고 자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딱 세 발 똑같은 좌표로 얘네를 이북에서 쐈어. 걔네들도 놀랐을 거예요. 서로 야 김정은 국장님이 야 윤석열은 보통이 아니네. 똑같은 북한의 영토에다가 미사일 세 발을 쏴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지도자의 결연한 의식,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최근 제가 9월 18일부터 대통령 외교 순방하는데 전부 전문 참사라고 가지고 제가 보니까 참 덕치도 좋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야 외국 정상하고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처음부터 조문 참사하는데 조문 참사가 아니다. 정말 잘하신다. 그때 대통령이 절절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다 듣고 있으니까 야 이거 조문 참사 아니고 바이든 뭐 40년 저쪽을.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반박을 해야 되겠다. 전부 야당과 언론의 이 선동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게 아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파괴를 해서 조문 외교를 갔어. 바이든도 오고 다 왔어. 그런데 대통령 비행기가 9월 18일 날 오후 3시 반에 런던 히트로 공항에 떨어졌어. 왕실 의장관이 나와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그걸 따라가. 다음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이후에 조문록 작성해라. 그래서 그것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것대로 똑같이 한 국가 원수들이 누구냐?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태리 총리, 이집트 총리, 모나코 국왕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외교 참사, 조문 참사라고 얘기를 안 해. 왜 우리만 조문 참사라고? 뷰잉이라고 해가지고 시신을 가서 보는 거. 시신을 가서 보는 거를 안 봤다 하고 조문 참사라고. 그런데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9월 28일 날 날라와서 너무너무 조문에게 감동을 받았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부 장관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영어로 genuinely touched 감동받았다고.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니 상대국의 당사자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우리는 어려라고 야라고 외교 참사, 조문 참사로. 아니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에 3번 만났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무실 갔을 때 찰스 국왕이 마련한 만찬에서 또 미국에서 9월 23일 48초 만났다는 글로벌 재정 공약 회의에 만나. 또 바이든 대통령 주최 만찬 3번. 48초가 무슨 정상회담이 었잖냐 막 떠들어. 그런데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오기로 돼 있다가 영국의 조문을 가니까 일정이 단축이 돼서 23일 하고 있고 또 미국에 허리케인이 있으니까 워싱턴에 빨리 돌아가요. 186개 국가 중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국가 원수 딱 5명. 5명.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필리핀 대통령을 취임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하고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 당시 영국의 리스트라스 영국 총리가 또 취임한 지 40며칠 됐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첫 대면 정상회담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나머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딱 3사람만 시간을 내서 만나. 180개 국가 중에 원수를 만난 사람은 5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정말 무슨 뭐 외교 참사라고. 그날 뉴욕에 있을 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대기업 오너들하고 투자, 유치, 약속을 받는데 11억 5천만 달러. 역대 대통령의 외교적인 순방 중에 이 많은
최고 액수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어요. 이런데도 48초 만났으니까 야 외교 참사다. 48초 만나기 전에 최근에 문제되는 IRA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참모들이 협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미국이 이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령을 한번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잘 됐는데도 그냥 48초 만난 걸 가지고 또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갔어요. 30분 동안 회의를 했어요. 30분 동안 회의했는데 왜 또 정상회담이라 안 그러고 간담회로 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야당이 부른 거예요. 근데 민당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예 대화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일 간의 강제징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우리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의 협정을 통해서 3억 달러라는 무상 원조를 받았어요. 그게 과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털어서 하자라는 의미로 받았는데 우리가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합법하다. 돈을 다시 줘라. 배상을 하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다. 1965년 우리가 이 문제를 내줄 때하고 왜 또 다른 얘기하냐. 우리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제라 그렇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이걸 가지고 해법을 내놓을 생각조차 안 하고 맨날 축창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맨날 도발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할 상대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차는 정말로 내가 이 한일 관계를 꼭 한번 풀어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10월 초에 제가 언론을 보고 놀랐어요.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중의원에 가서 소신표명 연설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다. 긴밀히 협력을 해서 현안 문제를 풀어가겠다.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올 1월 달에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정기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뭐라고 했냐. 한국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정부로 하여금 너희들이 강제징용 해법을 가져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대화 자체를 거부했던 기시다 후미오가 바뀌었고 요번에 또 푸놈펜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미회담, 한일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또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문제를 풀어가자. 대화를 풀어가자. 의견 합치를 봤어. 그럼 한일 관계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한일 관계 이렇게 엄마를 만난 게 문재인이고 민당 정부고 한일 관계 물꼬를 튼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게 왜 외교 참사냐?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 말씀. 북한관계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정말 한미동맹을 다시 주축으로 한중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화시키고 한일관계도 다시 정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무너뜨려진 태양계 외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있다. 대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저는 며칠 전 국정감사 중에 목사님, 변호사, 장로님 세 분이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큰일 났다. 왜 그러세요? 교과서가 엉망이다. 교과서에 6.25 남친 얘기가 안 나온다. 교과서에 대한민국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 있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교과서가 과거의 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냥 민주주의 국가.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민당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당에 주장하는 헌법 초안에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민당 정부에서 전부 학생들한테 그냥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하게 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교과서 대정 시안에 그냥 민주주의 국가. 유교 남친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유교 남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평등의 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등을 가지고 와서 밤에 원내대표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가지고 막 정부 측에다 11월 9일날 교과서 대정 시안입니다. 다시 자유민주를 집어넣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유교 남침을 넣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근간을 무너뜨려 하는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어넣은 숙주들이 아직도 여기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내고 국회의원들이 알아내고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움직여.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같이 목사님들하고 용산에서 이 문제를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도 집회도 하고 행진도 했어. 정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아스팔트 투쟁을 했어요. 정말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우인맞이 환영단 활개쳤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를 하더라도 아예 속수무책 방관합니다. 경찰 가만히 둡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숙주들이 아직도 기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힘기일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촉대 매는 사람이 없어. 촉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촉대 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오히려 기독교계, 시민단체 이런 데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말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사실 우리가 3월 9일날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 실감을 못하시죠? 실감 못합니다. 6월 1일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만 중앙 권력은 솔직히 대통령만 바뀌었지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다. 의석수, 민당 의석수가 169석, 정의당 시대전환 합치면은 180석이 넘어갑니다. 우리 당 의석수 한 115석 정도 됩니다. 115석. 그런데 정권 교체해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말로 국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부 측에서 77개 법안을 통과시켜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10개 법안을 중점 법안 내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24일날 의결서를 채택하겠다. 야당 전체가 뭉치면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지켜본 다음에 부지하면 하자. 근데 사실 제가 국회에서 원내수석 부대표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만 국정조사 많이 해요. 국정조사 하면 정말로 국정에 대해서 잘못된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완전 정쟁의 장같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면은 수사를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안 나와도 내가 수사받고 있는데 안 나간다 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나오더라도 증언 거부를 하면 어쩔 도리. 사실상 실효성은 별로 없고 야당의 완전 정쟁의 판때기가 돼버리는데 국민분들은 제대로 모르세요. 국민분들은 국정조사 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거하고 국민들하고 인식이 깨어 있습니다.
그 인식의 갭을 우리가 조금 따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내일이나 우리가 또 의원총회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다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민적인 눈높이는 해라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힘이 없다. 국정개혁,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힘들지. 그러면은 진정한 정권 교체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봄은 봄인데 진짜 봄이 아니다. 춘내 불사춘이다. 그럼 진정한 정권 교체는 언제 오냐? 내오는 총선에서 이겨야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내오는 총선은 정말로 나 대통령의 운명, 윤석열 정부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부터 우리가 내거는 국정개혁부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정말 민심이 우리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스스로 자문해 보야 된다. 사실 우리 제주도 토양을 보면 척박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세 곳이죠. 다 야당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는 거의 다 TK, 영남, 대구, 경북 지역. 민당은 의석수가 어디에 있느냐? 호남 다 석권했죠. 수도권 거의 석권했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수도권의 의석수가 몇 석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놀랄 거예요. 서울의 의석수가 총 48석. 48석 중에 우리 국민의 의석수는 딱 8개. 40대 8. 40대 8.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는 거기 전부 우리 당의 텃밭. 텃밭 외에는 한 곳에도 당선된 게 없습니다. 경기도 의석수 59석. 59석.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 7개. 51개가 민주당, 1개가 정의당 신성당, 그리고 7개 국민. 그리고 인천 13개 의석수 300만 90입니다. 텃밭에서 한 군데 됐어요. 선거 때. 제가 무소속에서 돼서 돌아와가지고 조석입니다. 11대 2. 대전 8개 의석수 중에 우리 국민은 한 석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의 성공은 선거에서 지면 돌아가고 타고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선거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제주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하고 비슷한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러나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데 다음 총선에 예를 들어서 TK 지역은 우리 쪽 아성이 될 거예요. 호남, 민주당, 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거를 어디서 이겨야 돼요? 수도권에서 이겨야 돼요. 다음 총선 승리의 대격전은 수도권. 민주당 한번 들여다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수도권이에요. 이재명 60대 안 됐어요. 이재명 밑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 장경태 최고위원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장경태 최고위원 39살. 60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젊은 수도권이었는데 당 수도권.
민당은 전략적 판단합니다. 수도권 이겨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를 한번 보세요. 박범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전부 다 50대 수도권에 60조차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지도부에 전부 수도권. 우리는 단지 이재명의 반사는 이들. 이재명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민당 반 이재명을 걸고 민당의 변화, 혁신, 기업을 하면 깃발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그런 당 대표 분명히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수도권에 나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현재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큰 면에 정말로 제가 수도권 의원으로서 처절하고 절박한 절실합니다. 제가 우리 구의원 시의원분들하고 아침에 돌아다녀요.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여론조사 보면 알죠. 그걸 다 느낍니다. 그럼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절박한 이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저는 사실 뺄셈 정치를 대격합니다. 나누기 정치도 대격합니다. 뺄셈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 우리 손으로 탄핵했습니다. 무진장 반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모셨더니 당권 정지 1년 당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박탈했죠. 좋습니다. 박탈하십시오. 그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뺄셈 정치의 폐해를 피부로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덧셈 정치, 곱셈 정치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봉합하고 통합의 정치 하에 정말로 우리가 지도부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은 당이든 원내 지도부 그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리할 뿐이지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요. 뺄셈 정치하면요 결국 그 타격이 우리 당 전체를 미친다. 그래서 덧셈 정치하죠. 제가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때 폭로를 열었어요. 정말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하기 힘들지. 제가 비공개 요청해서 얘기해요. 저 윤상현 뺄셈 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느낀 사람 덧셈 정치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대 위에서 올라갈 주역이 바뀔 뿐이다. 나도 박근혜 대통령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박탈을 당했다. 그러나 그게 또 실세 숙명이다. 잠깐 무대에 있다가 다시 또 나가 무대에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달 촉구해서 또 다른 지도부가 오래된 기회가 됐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화합과 통합의 기반 위에서 나가야 된다. 누구 보기 싫다고 해서 저 사람 내치고 저 사람 배척하고 저 사람이 나가서 신당을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K에서 어느 신당에 나든 뭐가 나오든 국민의 후보가 강한 수도권은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500표 1000표 싸움, 500표 1000표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오냐? 우리끼리 뭉쳐야 되지. 우리끼리 서로 배척하고 배제하고 탈퇴시키고 하면은 그 효과가 우리들 전체에다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정치 하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 뭉쳐서 반드시 배우는 총선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합니다. 참 좋아. 저하고 속된 말로 케미가 맞는다.
큰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통 크고 화통하고 일단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가슴 다 머리로 정치하지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정말 처음으로 가슴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지혜를 성공시키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10배 이상 뛰어야 되겠구나. 그게 대통령을 위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무소속에 2번 살아오고 옛날 새누리당 사무총장 때 선거에서 이겼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수도권 선거의 견인차가 돼야 되겠구나. 수도권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에서 판단이 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일 되새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제주도다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국회의원들 없습니다. 의석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부터. 그러면은 인재를 태워야 됩니다. 자리를 주고 또 이 양반을 우리의 정치 충원 대상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리를 주고 키워줘서 그게 우리의 정책 토양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10몇 분 계시는 도의원들이 당 지도부하고 똘똘 뭉쳐서 협력을 해야 돼요. 중앙당에서 제가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제주도에 있는 분들 비례대표를 발탁을 하고 또 지방위원장들에 대해서 경력 관리를 해주고 그게 뭐냐? 여당 입장이 아니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얘기를 안 하느냐?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내겠다. 어떻게든 제주도당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제주도당에서도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나오고 또 앞으로 선거에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경력 관리를 상당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게 당 지도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몇십 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거의 승리다. 선거의 승리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그 선거는 수도권 선거에서 이겨야 돼.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청년층, 중도층, 우리 외연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유상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제주도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반드시 내후년에 제주도당에서 총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열심히 방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